예, 신원식입니다. 오늘 원래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인데 그동안 군사합의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뭐 여러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말씀 올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대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바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군사합의서 발효에 따른 역량 최소화 대책, 재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리고 뭐 한두 가지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한미동맹 약화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선 한미 합의 후에 남북 협의를 하는 절차가 이번에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되겠고 한미동맹 분야에서 이제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번에 SCM에서 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뜯어보면 미국 측이나 한국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조건이 성숙되면 하겠다 한 것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국군의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면 전작권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전작권 전환 당시에 전략적 상황을 평가하겠다. 두 번째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제 한국군의 능력인데 한국군의 능력은 결국은 한국군의 소프트웨어,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나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군사력이 정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난망합니다. 훈련이 없으니까 결국은 한국군의 능력이 지휘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대학교 수능 시험이 없어졌는데 어느 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력 정강도 북한과 협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문 정부가 이것을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무조건 전환 시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야당이라든지 각계 전문가가 엄밀히 따져야 되겠다. 그게 그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쭉 26페이지에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검증 체계에서 제가 상세히 좀 일부러 적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7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위에서 그 네모에 보시면 남북 군사 공동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라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입장은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이 군사합의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건 이런 의미라고 자기 스스로 계속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가 판문점 선언전에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비핵화다 해놓고 비핵화는 사라졌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따져 묻지 않고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도 워싱턴에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김정은도 약속했고 뭐 종전선언만 해주면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미동맹 역량 없다고 해놓고 한 2주 있으니까 북한이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뭐 한 2주 후에 대통령이 전혀 다른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돼버렸는데도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 아무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언론과 국민이 눈을 떠야 되는 건데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누가 그렇게 성실히 약속을 지키려 노력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군사합의 이행을 상호 검증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라. 여기 자기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뭐 앞으로 이제 대안을 내놓겠죠. 계속 집요하게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일단 상호 방문과 감시, 연락체계 등을 정교하게 앞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비행금지 구역은 반드시 철폐가 돼야 됩니다. 어저께 아마 오늘 정보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간물의 스커드 미사일 때문에 아마 정보위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물론 이번은 삭간물이라 하는 것은 비행금지 구역의 직접 역량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감시가 약해지고 또 전선지역
바로 적을 도발할 수 있는 지역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마 아실 겁니다. 북경군 특수부대가 이미 대한민국에 침투했다는 등 북한군 해군이 전시체제로 전환했는데 막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들 뭐 정보에 접할 수 없으니까 계략적인 말을 해주는데 앞으로 이런 소위 말해서 국민 불안이 굉장히 증폭될 겁니다. 그럼 정부가 뭐 대답을 하겠죠. 근데 정부를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정부의 뭐 성격도 있겠지만 정부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민하고 점점 더 신뢰가 멀어질 거고 또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 미국만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심각한 것은 뭐 국방부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지금처럼 뉴욕타임즈 같은 데다 이렇게 리크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국민이 불안하죠. 또 정부에 물으면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불안이 굉장히 증폭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북한이 조용하게 그런 도발을 그거는 쌓아가지만 당장 뭐 안 하면 국민들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예 아무 일이 없겠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무슨 큰 일이 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아마 상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찰 감시는 반드시 이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다시피 NLL은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인정한 행태가 아니죠. 그리고 앞에 놓은 거 좀 보시면 부침 4-1에는 반드시 평화수역하고 중간경계선은 앞으로 군사공동회의에서 설정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할 때 관철을 시켜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간경계선은 앞으로 하기로 했다 해놓고 지금 평화수역을 보면 우리 NLL에 35km 더 우리가 더 양보 많이 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 개선에 비해서도 우리가 20몇 킬로 더 많이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거는 과거에 북한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양보 많이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이고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번에 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왕창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좀 지켜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까지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자 질문에 최종근 비서관이 공언했지 않습니까? 평화수역을 직사광으로 연결해서 황해도도 포함하겠다? 이거 반드시 관철하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장관이 언론 기자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하겠다고 이렇게 됐다고 북한이 합의했다고 지들이 떠들었으니까 진짜 그 결과를 갖다 내서 북한이 사군단도 전혀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평화수역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은 안 되지만 작전 활동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훈련은 사실은 공포탄이나 빈총으로 하고 작전은 완전 무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은 가벼운 훈련, 무장이 가벼운 훈련도 못하게 했으니까 무장이 완전 무장한 작전은 당연히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해석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작전 활동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활동은 가능한 것을 반드시 또 관철시켜라. 그러면 훈련 대신 작전 활동을 많이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번째가 덕적도 동쪽 지역에 그림이 빠져 있는데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초도 남방이라고 해놓고 북쪽은 초도 이수로 연결해 놓고 우리는 덕적도 북방이라고 하는데 덕적도 이동은 그림에 빼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그림은 합의한 그림이 아니라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그림을 내놓은 거거든요. 덕적도 이동 지역에 반드시 니들이 제시한 그림대로 포함 안 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많이 포함되면요. 김포 앞바다까지 평택수로까지 다 평화수역입니다. 그러면 한강까지 연결되면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강이 전부 다 뚫리는 거예요. 팔당까지.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모입니다. 제일 밑에 줄. 북이 합의서에 명시된 걸 토대로 집요하게 대규모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뭐 무력정강 이런 걸 요구할 텐데 치밀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협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군사훈련 중에서 방어훈련은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하고 참관단을 파견해라. 그 어떤 합의도 유엔 헌장에서 인정한 국가 및 국가 자위권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어훈련은 공격훈련이 아니고 국가 자위권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는 예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력정강한다는 무력정강에 반드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해라. 정강하는 것을. 그걸 포함해버리면 우리 재래식 전력정강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하는 대량 살상무기 봉쇄 차단은 계속 시행해야 된다. 이것은 남북 합의의 더 상위인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정찰은 가능하도록 조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모입니다. 적대기 중단구역은 동수 동면적이 아닌 동비율을 적용하고, 그다음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그 모든 공간의 범위에 북한이 하는 사이버 공격, 간첩, 선동 등도 금지해야 될 적대 행위로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접적 지해 공역에서 군사작전 제한사항 해소 대책을 강구해라. 그다음에 그 첫 번째가 변경된 작전 수칙보다 장병 및 부대 자위권 행사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수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각계 병사가 또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러면 작전 수칙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게 자위권입니다. 자기 모든 유기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은 다 정당화됩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칙을 세워주고요. 지상, 해상, 공중작전에 이건 좀 디테일한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혹시 국방이나 이런 데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이것들이 반드시 국방부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따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1일 날 어제 조선일보 광고를 나가고 일부 조갑제 유튜브나 이런 데 조금 그걸 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예비역 장성들이 역대 그러니까 단체로 향군이랑 하고 성우회가 지금 단체로 움직이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돼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역대 장관님들, 역대 합참의장님들, 연합사령관님들, 육해공군 총장님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한 500여 명 현재 저희들이 이 별도 행정력이 없어서 아름아름으로 서명을 받다 보니까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21일까지면 더 많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전쟁기념관에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의문 채택하고 또 각군 대표가 나와서 또 이렇게 결의문 그거 하고 내외신에 다 알리고 참전 16개국 무관단에도 초청장을 보냈고 오늘도 뭐 유튜브 방송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모든 유튜브 방송계 협조를 구해서 생중계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외신기자 회장한테도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위배하는 심대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정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말이죠. 헌법의 그 조약 체결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좌파들은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또 우리 기본합의서 상호 실체 인정하기로 했는데 또 뭐야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배치된다. 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했는데 서로 배치가 되죠. 북한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같은 분당국인 독일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갖고 사실은 이 비준 동의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표자가 또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에게 제가 정확한 좀 지식을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조약은 국가 간에만 체결되는 게 아니라 국가,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 구성체, 이제 소위 국제법 주체 간의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하는 서면의 합의다. 그러니까 조약은 뭐냐면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를 우리는 조약이라고 해요.
과거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됐으면 72년 12월 달에 페어트라크라고 하는 조약을 난 용어를 썼어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니까 바이에른주가 어떻게 동독하고 말이야 조약 체결해.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후에 있었던 얘기가 똑같아요. 위헌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73년 7월에 합헌이다 그랬어요. 동독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동독을 국가로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대사관 설치 안 하고 상주대표를 설치, 조건을 규정했어요. 특수관계 뭐 이런 조건을 설정하면서 조약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북한은 휴전협정 체결했죠. 지금 뭐야?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평화협정 뭐야? 북한 조약 아닙니까? 그럼 북한하고 조약 체결하고 해놓고서 말이야. 이것도 아니다. 이거 뭐 왔다 갔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합의서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규법의 전부냐? 아닙니다.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면 공포하면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내법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남북 합의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아닙니다. 남북 합의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조약이라는 통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헌법을 빼버리고 법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헌적이 되는 거일 수 있죠. 헌법 불합치정이에요. 근데 우리 헌법의 제6조에 보면 헌법에 체결 공포된 지역이라고 해서 조약에는 국제조약과 특수조약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조약은 외국이나 국제기구하고 체결하는 거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헌법적으로는 반국가된 체이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북한과 체결하는 조약이 가능성이 헌법에 있어요. 과거에는 뭐 2000년 이전에는 남북한의 합의서는 다 통치의 차원이고 다 신사협정, 정치선언 합의서지만 법적 구성력을 보였기 때문에 헌법 제6조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4대 남북 경협 합의서가 등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도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 설정한 합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은 특수조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남북한의 합의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도 우리 합의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죠. 남북 합의서 중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남북 합의서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특수조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헌법 6조 1항의 통로를 통해서 남북 합의서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은 제 생각에는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약, 헌법 제6조 1항, 그다음에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 헌법 제73조, 그리고 제60조 1항 국회 비준동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게 돼요. 딱 하나만 더 하고 헌법은 끝내겠는데, 헌법 제23조 1항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 남북합의서는 두 개의 범주를 제한하는데 저는 이건 헌법 불합치의 측면이 있다. 헌법 제60조 1항의 정신에 맞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통상조약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재정적 부담을 거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로 과도하게 축소했어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 이런 헌법과 전체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서 그냥 남북관계 발전을 아마 정부에서 법안 갖고 대강 뭐 심사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군사분야 합의서는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고 돼 있어요. 영토 보존 의무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합의서입니다. 물론 다른 그다음에 주권 제한에 관한 부분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합의서예요. 자, 여기 뭐냐면은 그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소위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 구역.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NLL이 뭐냐? NLL을 영토선이라고 국제법 학자들 중에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김창규 교수나 저도 쓰고 그러는데, 영토선? 국경선이라는 얘기냐? 영토선은 국경선하고 다릅니다. 영토선 얘기하니까 뭐 대한민국의 국경선은 말이야 두만강 압록강이고 헌법 제3조가 있는데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
이렇게 또 좌파들이 얘기해요. 영토선은 영토관할권의 경계선을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영토관할권의 경계선. 그리고 남과 북한에는 영토관할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보면 남북 간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쌍방이 관할하였던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이 관할하였던 구역, 관할구역. 그건 영토관할권을 행사해온 구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토관할권을 행사해왔던 구역이다 이거죠.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고 서해의 경우에는 NLL입니다. 그건 뭐 자세하게 남과 북의 영토관할권 행사했던 접점이잖아요. 그리고 국내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와의 해상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헌법 제66조 2항의 영토보존 의무의 대상은 우리 육상의 뭐 독도라든가 뭐 무슨 육상 영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이호도는 우리가 사실은 영토가 아닙니다.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인공도서나 시설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 NLL도 우리가 영토관할권을 행사했던 구역이고 그 한계선이기 때문에 영토보존 의무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은 이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북방 한계선 일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리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리적 의미.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라고 한 걸 설치를 했어요. NLL 중심으로 50과 85km. NLL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영토보존 의무에 저는 배치된다고 보고 있고, 그걸 면적으로 하면은, 거리가 아니라 면적까지 하면 우리는 뭐 그냥 서해, 인천 앞바다, 그 앞에 뭐 인천 앞바다까지는 오진 않겠지만은, 광범위한 면적을 해서 아주 비대칭적이고 아주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군사훈련, 이른바 대한민국의 고유한 합법적인 정당한 주권을 군사훈련권이라고 해서 안보주권, 군사주권 일부인데 적대행위로 표시를 했고 적대행위에 포함되는 거로 했어요.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이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종 군사훈련이 북침전쟁 훈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영합하거나 혹은 그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고 우리 정당한 군사훈련이 어떻게 적대행위가 되고 그걸 중단하는 대상이 됩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어요. 군사훈련권. 그다음에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우리의 무기나 군사시설을 배치권. 그다음에 또 정보수집권, 정찰, 순찰권. 그다음에 또 자위권, 반격권. 이런 군사주권을 제약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거리와 면적도 문제지만은 저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거 92년에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군사훈련을 제한하지 않고 군사훈련 할 때 다만 상대방 북한 측을 초청해서 참관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전 통보하고 참관을 하고 그 과정에 군인사 교류를 했습니다. 5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죠.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남과 북 간의 군사훈련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의 주권을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제약한 거죠. 이거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운용적 군비 통제에 들어간 합의서다. 문제가 많다. 이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제가 군사 전문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했기 때문에 합참의 통제선, 작전인과 구역, 우리의 그 법령이나 조치들이 무력화되겠고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평화수역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평화수역을 설치하는데 국방부는 NLL을 중심으로 등변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의지인데 북한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수역의 경우에도 역시 주권의 제한이 들어가면 아까 군사훈련이나 무슨 순찰 정찰권이나 무기 시설 배치권은 그거는 플러스 그건 당연한 거고 적대행위 중단구역 안에 평화수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화수역 안에는 공동순찰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 배타적으로 행사했던 영토관할권을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NLL 이남의 평화수역을 설치될 지역에서 북한이 침범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뭡니까? 정선을 하고 검색을 하고 납포하는 우리의 주권적 관할, 영토관할권에 있었는데 그게 제약을 받고 단분 행사, 북한과 나눠서 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국주의에서 북한에게 넘겨주거나 하거든요. 주권의 제약이죠. 정선, 검색, 납포. 그 다음에 거기서 범죄 행위하면은요,
범인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벌권, 국가 형벌권자. 그것도 왜 협의 처리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제약이 영역의 접속수역법 제6조하고 6조의 2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입법사항에 영향을 줍니다. 주권 제약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평화를 잉태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은 일 하면은 대통령이 임의를 해야 되냐? 주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이 적대행위 중단구역하고 평화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사소한 건데 군사분야 제4조 3항에 보면은 북측 선박의 제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 해협 통과 문제. 통과 통항 혹은 무해 통항의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무해 통항인데 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 얘기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운 합의서가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정지돼 있고 그러면 이 군사 분야협에서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남측 선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상호주의에 맞잖아요. 이거는 딱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인정받을 때 또 우리 북한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호주의도 제대로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응 방향은 뭐냐? NLL을 철저하게 수호를 해야 됩니다. 꼭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평화수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화수역 얘기했는데 평화수역은 아까 NLL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만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국정원이 2급 비밀 해제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어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김정일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NLL을 중심으로 평화적 설치가 아니라 남측의 법인 NLL과 북측의 법인 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평화수역을 설치하면 NLL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영토보전 의무에 이건 정면 배치가 돼요. 국방부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면은 NLL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NLL 등면적으로 하면. 그런데 NLL과 경비개선 사이를 평화수역 설치한다. 일부가 됐든 전부가. 그러면 헌법 제66조 2항에 정면 배치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고 지켜보고 나중에 따질 때 따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대응 방향은 NLL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만나면 틀림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고 국회 동의 생략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저는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고 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라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헌재의 구성이 지금 상당히 현 정부와 유리하게 돼서 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장외투쟁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NLL을 중심으로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이렇게 85km, NLL 85km 내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20km 내지 30km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사분야 합의서에 수정 보충 조항이 있어요. 이걸 갖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 지나친 주권의 제약이다. 그래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평화수역도 역시 소규모로 연평도가 됐든지 대청도 소송도 아파대 일부 평화수역 공동으로 하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걸 광역의 수역에 설치하면요. 이게 서해오도하고 우리 이 수도권 또 특히 서해오도하고 우리 서울하고 이게 분리시키고 덕적도 이남에 있는 우리 해군 함정이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이 서해오도 주민과 지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평화수역도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이게 NLL을 절대로 고수하면은 평화수역도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주장과 달라요. 그러면 군사분야 합의서가 삐걱거립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발전법 제22조에 따라서 남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남북 합의서를 전면 혹은 일부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요. 그래서 남북관계 합의서를 폐기하면 좋겠지만 그거 폐기가 이 정부와에 이루어지지 않겠잖아요. 남북관계 분야 합의서를 정지를 하도록 여론을 모으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한 행태를 보고서 본색이 드러나겠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고 평양선언을 채택을 했고 군사분야 합의서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는 국회 비준동의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준하고 뚝딱 처리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진정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은 군사분야 합의서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 모법에 해당하는 이 정부의 논리는 판문점 비준 그 선언에 국회 동의 받았으니까 그 이행 합의서에 불과한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합의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남북 통일 합의서. 다 뭐 하겠습니까? 모법에서 국회 비준 동의 받았으니까 이건 다 대통령 비준하고 다 넘어가겠다. 그러면 국회의 통제 받지 않고 통일에 관한 합의, 재정적 부담 다 상위법에서 다 동의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소위 우리는 남북연합이라고 하겠고 북한 낮은 단계 연방이라고 하겠지만 이거 섞어지게 하는 통일합의서에 해도 그건 주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헌법 제60조의 독립 의무, 주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절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백지위임, 포괄적 위임, 과도한 위임을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에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그 핵심 내용은 금방 재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남북 합의서 발의와 관련해서 좀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몇 가지 보니까요. 첫 번째가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하고 금년도 정상회담 합의서의 비준과 관련해서 정부의 유권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도 그렇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야당도 그렇고 그 주장을 보면은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이게 발단은 이제 그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 국토 내에 있는 특별한 권력 집단인데 그 집단과 이 법적 합의서를, 법적 문서를 체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발효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 있을 때 일을 해보면은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면은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의 권리 의무라든지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건 전부 적법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과거와 같이 이걸 통치 행위로서 그냥 보고 대통령의 자랑으로서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런 그 국민의 권리 의무와 재정적 부담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통치 행위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해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서 이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건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보고 조약 발효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느냐. 이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재성호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헌법재판소라든지 우리 헌법 관행이
북한과는 조약을 체결하는 북한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보고 이걸 그 절차를 받게 되면 우리 헌법과 불합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서 검토한 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이제 제가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는데 남북 합의서를 조약과 같은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체결을 하고 발효시킴으로써 조약과 비슷한 그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공백 규정을 이 법으로서 이제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발상이었는데 남북 합의서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의 문제는 첫 번째 이 법률로서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헌법 불합치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행정부 사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를 법률에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행정부 사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좀 맞지 않다 이런 검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은 사실은 김석우 차관 계시지만은 1996년에 기초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05년에 이제 이게 법으로 됐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합의서를 조약과 유사한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적법 절차라는 그런 형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의 공백 규정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처리했던 것은 민주적 통제 그리고 입법적 뒷받침 아래서 남북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런 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는 헌법적 미비사항을 법률로 보완하는 것이나 또 그 법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헌법에 그러한 명시적 규정을 두기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때까지는 법적 해석으로 보충돼야 된다. 그래 이때 항상 헌법 규정의 정신과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 취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가 국회 동의 대상이냐에 이제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정신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번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이제 합의서 이게 본론인데 지금 4.27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 등 여러 남북 합의서가 국회 동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나 또 군사 합의서가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비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재성호 교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렇다면은 4.27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동의를 받아서 발효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법이 없는데 그 시행령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합의서가 발효되는
즉 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아까 야당 주장도 좀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국회 동의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시행령적인 성격을 갖는 합의서들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런 것은 국회 동의를 받을 그런 성격의 합의서가 아닌 정치적 합의서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이고 방향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합의인데 이걸 국회 동의를 받아버리면은 재성호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행령적 성격을 갖는 그런 합의서들은 국회 동의를 받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통제를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 간의 합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봐야 되는 것이다. 실례로 2007년도에 14선언이나 또 6.15 공동선언이나 이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정상회담의 합의도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이미 발효가 됐고 그런 합의서 그런 정치적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합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권리 의무를 설정한다든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재정적 소요가 판단되는 그런 정도의 합의서가 됐을 때 그걸 국회에 가져와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4.27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 동의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건 국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기왕에 국회에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사무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사무는 대부분이 행정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남북 국회회담에서 뭘 다룰 것이냐. 남북 국회회담에서 뭘 다룰 것이냐 이거죠. 모두가 다 행정부가 해야 될 사항을 국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으로서 정부를 통제하고 또는 뭐 예산권이라든지 국정감사권으로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지 북한과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하고 그걸 실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국회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태로 남북 국회회담을 해야 될 건데 그건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